지금 물가를 리뷰하는 이유는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게 두 가지가 물가와 실업률, 이 두 개의 지표만 항상 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2월달 인플레이션이 CPI가 성장률이 꺾였어요. 9월부터 1월까지 쭉 올라가던 이제 물가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잡혀가고 있는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연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지금 물가가 계속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2월달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식품 부분이 전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13.6%, 에너지가 6.2%, 그리고 비필수 소비재 상품들, 의류나 자동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술, 담배 이런 것들. 당장 안 해도 상관없는 이 비필수 소비재 사이드가 19.3%의 물가를 차지하고 주거가 35%, 그리고 의약품, 의료 서비스가 6.7%, 그리고 교통 부분이 6.3% 이렇게 물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식품 먼저 살펴보면은 전년도 2월달 대비 올해 2월에 보니까 2.6% 올라간 게 보이죠. 그런데 아까 전체 CPI 상승률이 2.8%였으니까 전체 2.8%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식품 사이드에서는 에너지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 0.2%였기 때문에 넘어가고, 비필수 소비재, 뭐 의류나 자동차, 뭐 테슬라, 뭐 나이키, 뭐 기타 등등의 기업들이 해당되는 이 사이드가 지금 마이너스 0.1%.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1%라는 거는 사람들의 소비가 그만큼 둔화가 돼서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지금 물가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을 할인을 넣어줬거나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려서 뭐 물가가 떨어졌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점점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거 부분이 사실 이제 전체 물가에서 35%를 차지하는데 주거 부분이 지금 4.2% 상승을 했더라고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전체 CPI가 2.8% 상승을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높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체 물가의 35%나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2023년도 5월부터 주거 부분의 물가 상승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전년도 대비 동월의 그 물가 상승률이 주거 부분에서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연준의 의도대로 계속 잡혀가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4.2%까지 주거 부분의 물가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전체 물가의 35%나 차지하는 요게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이 전체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지금의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연준은 아마 적정 또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물가 수준이 지금처럼 낮아지면 계속 금리 인하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꺾여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졌었던 거고, 이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늘렸던 부분과 이제 지출을 많이 줄였던 부분이 우려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감원 계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는 챌린저 보고서라고 해서 기업들이 발표하는 감원 계획, 그러니까 해고 계획들을 취합해서 매월 발표를 하는데, 이게 2025년도 2월 달에 감원 계획이 가파르게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닷컴 버블 직후나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 아니면은 감원 계획이 월 15만 명을 넘어섰던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15만 명이 감원 계획이 2월 달에 가파르게 늘어났던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원 계획이라는 것의 패턴과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의 장기적 패턴을 매칭해서 보면은 동일하게 움직이더라라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원 계획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아래가 실업률이고요. 그리고 위에가 미국의 감원 계획 그 데이터인데, 감원 계획이 증가하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감원 계획이 감소하니까 실업률이 줄어들고, 감원 계획이 증가하니까 실업률이 늘어나고, 줄어드니까 실업률이 감소하고, 감원 계획이 급증했을 때 코로나 때 급증하고, 같은 패턴을 계속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감원 계획이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2월 한 달밖에 발표 안 됐지만 시작 부분부터 지금 16만 17만 명의 감원 계획이 나온다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실업률을 우리가
어떻게 나올까를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과거의 패턴이 이렇게 보여줬고 그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실업률이 점진적인 실업률 증가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 지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보고 있을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2월달 이제 실업률 데이터 발표된 거예요. 실제 발표된 거. 이제 실업률 데이터를 쪼개서 보자니까 2024년도 10월부터 2024년도 11월, 12월, 2025년도 1월, 2025년도 2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각각 데이터를 나타낸 건데 실업률이 보니까 2024년도 10월 달에 4.14%, 11월에 4.23%, 그리고 이때 실업률이 떨어졌고 줄어들었고 이때 실업률이 줄었다가 다시 2025년도 2월 달에 실업률이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지금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2024년도 10월 달의 실업률과 비슷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연준은 코어 PC와 실업률을 바탕으로 기준금리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당시 때의 사례를 보니까 이때 기준금리를 내릴 때 두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었는데 그 당시 때 코어 PC를 보니까 2.7에서 2.8% 사이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이미 더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물가만 봤을 때 지금 금리를 더 내려도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과거에 지금보다 높은 코어 PC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왔거든요. 0.25%씩. 지금은 더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된다. 물가만 봤을 때. 자, 그럼 실업률은 어떠냐? 실업률은 4.1에서 4.2%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두 차례 연속으로 내렸잖아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코어 PC와 지금의 실업률을 감안을 했을 때 이거 4.1이 아니고 4.14입니다. 14예요. 4.13%.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해도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본을 볼게요. 일본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물가나 이런 거는 사실 장난 아니게 치솟고 있거든요. BOJ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급여의 상승률이 기업들이 급여 인상을 물가 상승분만큼 가파르게 해준다고 하면 사실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급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판매 가격을 인상시키라고 해요. 그 급여 인상분을 감안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도 상승하고 기업들의 실적도 상승하고 기업들이 그럼 실적이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을 뽑고 내년에 또 급여 인상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경제를 정상화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장 중요한 게 매년 3월 중순까지 이뤄지는 춘투 급여 협상 시즌이 가장 중요해요. BOJ가 항상 급여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 3월 중순까지 이뤄지는 춘투 급여 협상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의 대부분의 대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전부 다 급여 협상을 진행을 하던데 그 노동조합이랑 어제와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최신 데이터가 나왔는데 도요타 자동차를 포함해서 많은 주요 대기업들이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를 충족을 해버렸다. 주요 노조단체들이 평균적으로 다 5% 이상의 임금 인상에 합의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올해부터 이제 노동자들의 월급이 또 갑자기 5%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 게 아니냐. 실제로 식품 물가만 보더라도 그리고 상품 물가만 보더라도 이렇게 미친 듯한 기울기로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거든요. 지금 식품 물가만 보더라도 지금 1월 기준이지만 7.3%를 넘어가고 있고 상품 물가는 6%를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소비가 너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정도의 그 식품 물가나 상품 물가 수준을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피크 찍었을 때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OJ도 지금 수준으로 계속이 되면은 이제 경제에 그냥 너무 가파른 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다. 적정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점진적인 상향 평준화를 만들어 나가를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일 금리 차가 4%잖아요. 1월 24일 기준으로 이제 4% 그리고 나서 금리 변동이 없었는데 과거 사례도 보았을 때 그 미일 금리 차가 4% 때부터 엔달러 환율을 봤을 때 엔화의 강세가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꾸준히. 그 당시 시점에 S&P가 이렇게 가파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결정을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엔캐리 청산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두 번째가 3월 21일에 있을 내마녀의 날, 이거에 대한 우려인데, 이제 3월 19일, 3월 20일자에 미국과 일본의 각각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제 헤지 펀드들도 파생 상품을 대거 이제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당한 증시 변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3월 21일이에요. 이제 저번에 한번 공유를 멤버십 분들한테는 드렸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헤지펀드의 총 금융자산이 2.7조 달러이고, 그 중에서 주식 보유액이 1조 달러, 그리고 파생상품 보유액이 또 1조 달러, 그리고 나머지 채권이랑 현금이 뭐 한 0.7조 달러 이렇게 되는데, 주식과 파생상품 보유액이 거의 비슷한 이유는, 헤지펀드들 자체가 매수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덜 오를 것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숏을 쳐가지고 해지를 해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폭발해버리면은 폭발한 것만큼 상승을 많이 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근데 테슬라 말고 이제 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이제 도태된 이런 애들은 반대로 숏을 쳐놔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올라가고 얘가 만약에 뭐 소폭 오르거나 아예 안 떨어져도 어쨌든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에 돈을 버는 구조인 거고, 테슬라 그냥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다 밀렸다. 그러면은 테슬라도 밀리지만 포드가 이때는 엄청나게 밀릴 거거든요. 어차피 도태한 기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밀리면 그 중에서도 포드 같은 애들이 더 많이 밀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밀린 애들 때문에 숏을 쳐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이제 헤지 펀드예요.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을 주식 투자한 만큼 이렇게 균등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헤지 펀드인데, 3월 21일에 3월 19일 날 일본의 금리 결정, 3월 21일에 미국의 금리 결정, 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이제 만기가 그 동시에 도래하는 옵션 선물 모두가 만기가 도래하는 내마녀의 날이 3월 21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큰 변동성을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리스크 포인트로 공유를 드렸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아까 콤파냐님이 딱 코멘트 주셨는데,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나리오가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미국 감세안에 대한 연장이 사실 이 TCJA라는 게 감세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그 소득 급여에 대한 감세를 해준다라는 개념인데, 자세한 거는 제가 이번에 지난 컨텐츠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또 설명하면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가 세수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개인소득세와 급여세예요. 이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감세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이런 데서 나가는 지출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포퓰리즘적인 거를 감안해서 또 감세를 해주면은 미국 정부의 세수는 안 늘어나는데 지출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감세안을 연장함과 동시에 확대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정부가 3.6조 달러의 추가적인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요 감세안에 대해서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에서 이제 표결을 앞두는데, 보통 예산이나 그 통과 관련된 거는 하원에서 통과를 해야지만 상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법이 그래요. 미국 법이.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는 거는 하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원에서는 패스가 됐고, 이제 상원에서 표결이 남은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감세안이 또 통과가 되면은 미국 정부는 또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부채를 또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럼 정부 지출에서 이자 비중이 또 가파르게 늘어나겠죠. 그게 왜 미국의 리스크가 될 수 있냐면은, 재정 상태가 더 악화가 되면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될 수가 있어요.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에 의해서. 그게 이제 시장의 리스크를 촉발시킬 수가 있는데, 근거를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엊그저께 발표된 미국 정부의 예산 그 세수와 지출 데이터입니다. 이게 10월부터 2월까지의 누적 데이터거든요. 전년도 거랑 올해 거. 왜 10월부터 2월까지의 누적 데이터냐라고 이제 보시면은,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의 회계년도가 10월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올해 9월까지
2024년도 회계가 마감이 되고 10월부터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연도가 틀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생각하지만 회계 연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10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도 회계 그 정부 예산안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가 뭐냐면은 그 2025년도 회계 그 정부 예산안의 시작점인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작과 지금까지의 누적으로 얼마의 세수를 거뒀고 얼마의 지출을 했는가를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세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늘었어요. 거의 똑같죠. 갑자기 지출은 또 가파르게 늘어가지고 정부의 적자가 그만큼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났네요. 5달 만에. 3천억 달러면은 여러분 얼마죠? 한 1,500원 곱하 보면은 450조입니다. 450조 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머스크 시키고 뭐 도지 만들고 해고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포퓰리즘과 정치적인 게 계속 섞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근본적인 거는 사실 감세안도 적정 수준의 감세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세안을 하는 게 아니라 감세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더 사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상적인 지출 활동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무슨 뭐 상품권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지역화폐 뭐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뿌렸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는 나아요. 왜냐면 그거는 쓰지 않으면은 정부의 지출로 안 나가니까. 근데 그건 쓰는 것도 지역 상인들에서만 소상공인들한테만 쓰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 소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감세안을 해주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은 그걸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실제 기업의 이익기에 바로 반영되는 정도의 돈의 투자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소비나 지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세안이 기업들의 실적을 견인해 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폐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수는 계속 안 늘어나는데 지출만 계속 늘어나는. 지출은 왜 늘어나요? 미국 정부에서 지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필수적으로 나가는 의무 프로그램. 사회보장. 여러분들 은퇴하면은 국민연금 받는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산층들이나 실제 소득 수준이 있었던 분들이 냈던 급여에서 떼가서 이걸 이제 은퇴 65세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병원 가고 하면은 이제 보험 처리가 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메디케이드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근데 중요한 게 이 세 개가 뭐냐면은 고령화로 진입해가지고 고령의 인구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금액이 갑자기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 구조가. 근데 미국의 지금 평균 연령이 얼마나 고령화로 가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퇴자가 늘어나고 고령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을 타먹는 사람 많아지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게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감세안을 계속 유지해서 세수는 안 늘리고 세수는 계속 똑같은데 지출만 얘가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정부가 또 부채를 조달을 해야겠죠. 돈을 빌려와야겠죠.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럼 국채를 또 발행하면은 지금 국채 지급만 하더라도 35조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거의 한 4호 경원이에요. 4호 경원. 거기 지금 이자로 지금 얼마 나가요? 5달 동안요. 지금 이자가 10억, 100억, 1000억. 작년만 하더라도 3,600억 달러였는데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국채 이자가. 작년도 국채이자랑 올해 국채이자를 5달치만 보는데도 지금 10% 이상이 늘었어요. 1년 만에. 국채이자 금액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수는 똑같잖아요. 지금. 세수가 안 늘었잖아요. 세수는 안 늘었는데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또 10%가 늘어났네. 전년도 대비.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15년도에 정부가 연간 걷어들이는 세수 대비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6.9%밖에 안 됐는데 이게 가파르게 증가해서 특히 바이든 정부 때 이게 미친듯이 증가해가지고 2024년도에 이게 세수 대비 18%나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더 증가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인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100만 원 벌던 사람이 6만 9천 원으로 은행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8만 원을 이자를 갑자기 내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겠죠?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겠죠. 그게 뭐냐면 정부 주도의 인프라나 정부가 지출해서 뭔가 복지적인 거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조금 받는다고 투자해 놓은 거 나 보조금 못 줘 배째라고 지금 트럼프가 막 그러는 거고. 지금 미국 그런 상태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심각해지면요 2011년도 같은 상황이 날 수가 있어요. 2011년도에 S&P가 미국 국가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시켰거든요. 한 달 만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항상 설명드린 것처럼 그때도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그래가지고 부채 한도 늘려달라. 우리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해서 돈을 또 빌려와야겠다 하니까 그 타결이 됐어요. 부채 상한 증액 간에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야 그럼 부채 더 조달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디폴트를 해결시켰다라는 거는 돈을 더 빌려왔다라는 거고 이자의 지급 의무가 더 커졌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켜버려요. 정부의 재정 운영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0년물 미국의 20년물 장기채가 한 몇 달 만에 뭐 8월 5일부터 이 딱 신용등급 강등되고 나서부터 8월 5일부터 한두 달 만에 한 달 정도 같은데 이 기간이 한 달 만에 3.5%에서 20년물 금리가 이게 한 2.5%까지 떨어져요. 맞나? 예. 네. 1%의 그 20년물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20년물 기준으로 장기채 금리가 1%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장기채 가격이 20%가 올라갔다라는 뜻인 거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기채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 단기간에 20%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8월 5일부터 미국 증시 어떻게 됐어요? 한 15%, 한 20% 가까이 증시가 증발을 해버리는 단기간에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또 실시간 지표들이 나오거나 특정 이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슈가 발표되면 이렇게 멤버십 전용 글로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세안 패스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